엄마의 장례식장은 국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관 주위를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고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식장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상복 소매 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와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울지 않으면 이상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마른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은희 씨, 정말 효녀예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잘 모셨잖아요. 조문객 한 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효녀.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효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찾아갔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다행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엄마를 멀리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나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걸까? 옆에 앉은 오빠 성준이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눈물을 훔치던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낯설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오빠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들인 것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 괜찮아? 엄마 돌아가셨는데 눈물도 안 나와?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으며 살아온 딸이 엄마의 죽음 앞에서 무슨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무표정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저를 바라볼 때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입술이었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엄마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차갑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전화로 안부만 묻는 관계. 그게 저와 엄마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식장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엄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눈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너는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나도 엄마도.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 저는 엄마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었고, 이제는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엄마가 앉으시던 작은 소파에는 낡은 방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야 왔어? 오빠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 먼저 와서 정리 좀 하고 있었어. 근데 이거 봐. 엄마가 내게 남긴 게 뭐가 있겠어? 다 낡은 옷가지랑 살림살이뿐이야. 오빠의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엄마가 늘 덮으시던 낡은 이불이 가지런히 개져 있었고 작은 옷장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한복 몇 벌, 낡은 스웨터, 속옷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하는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78년을 사신 분의 삶이 이 작은 옷장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뭘 하고 사셨을까? 나는 엄마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옷들을 정리하다가 옷장 맨 아래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몇 통,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엄마 아버지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 그리고 어린 저와 오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엄마의 과거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은희야, 뭐 찾았어? 오빠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오빠에게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네. 근데 이런 거 보관해봤자 뭐해? 그냥 버려. 버리라고요? 오빠의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빠, 이건 엄마의 추억이잖아. 어떻게 그냥 버려? 에이, 추억이면 뭐해?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들고 있어봤자 짐만 되잖아.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오빠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짐이라고요? 엄마의 삶이, 엄마의 추억이 그저 짐일 뿐이라고? 저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은희 성장 일기라고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의 성장 일기? 이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 은희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엄마가 저에 대한 일기를 쓰셨다고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오빠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1985년 5월 20일. 은희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엄마의 글씨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6년 11월 3일. 은희가 오늘 첫걸음을 뗐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내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니 엄마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저는 수첩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엄마가 쓴 글일까요? 저에게 평생 차갑게 대하시던 그 엄마가 이런 글을 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입학한 날,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첫 상장을 받은 날, 엄마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1995년 3월 2일. 은희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책가방을 맨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은희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은희가 약한 엄마를 보면 안 되니까. 약한 엄마를 보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는 왜 당신의 눈물을 숨기셨을까요? 왜 당신의 감정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기를 쓰신 거예요?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2000년 8월 15일. 오늘 은희와 크게 싸웠다. 은희가 나를 미워하는 눈으로 봤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은희가 나처럼 약한 여자로 자라서는 안 되니까. 나처럼 약한 여자로 자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는 당신 자신을 약한 여자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평생 누구보다 강하게 사셨던 엄마가요? 저는 수첩을 읽으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엄마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엄마가 누우셨던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엄마가 제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정훈이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딸 수진이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 4월 10일. 은희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은희를 대학에 보낼 수가 없다. 오빠 성준이를 대학에 보내느라 빚이 많이 생겼다. 은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참아달라고 해야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으셨던 거였나요? 그런데 형편 때문에 못 보내신 거였나요? 저는 그동안 엄마가 딸은 대학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보내고 싶어 하셨던 거였습니다. 엄마, 뭐 봐? 딸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거. 할머니 유품? 뭔데? 수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쓴 일기야.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더니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의 눈가가 점점 붉어지더니 이윽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엄청 사랑하셨네. 응,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 할머니가 이렇게 엄마를 사랑하셨는데. 엄마도 몰랐어.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었는지. 할머니는 평생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셨거든. 왜? 그건 엄마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일기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 무거운 마음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수첩의 중간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내용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던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오늘 은희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해서 혼자 살겠다고. 나는 은희에게 넌 내 딸이 아니야라고 말해버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도 그때 아프셨던 거였나요? 하지만 은희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이 집에 있으면 은희는 평생 오빠의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처럼 남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될 것이다. 차라리 은희가 나를 미워하고 떠나는 게 은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은희야, 미안해. 엄마는 내가 강한 여자로 자라길 바랐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내가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서는 법을 배우길 바랐어. 저는 수첩을 읽다가 그만 목이 메어버렸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미워해서 차갑게 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일부러 그러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오해하고 살았던 걸까요? 저는 수첩을 읽으면서 평생 쌓아온 오해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미워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한테도 보여줘야 하지 않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먼저 다 읽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엄마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고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수첩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엄마의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던 시기였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의사가 내게 암 진단을 내렸다. 시한부 인생이란다. 은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은희가 걱정할까봐. 은희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내 병 때문에 은희의 인생이 묶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은희가 오늘 병원에 찾아왔다. 한 달 만이다. 은희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으니 은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은희는 30분쯤 있다가 갔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은희도 자기 삶이 바쁜데 이런 엄마를 챙기느라 힘들 것이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정말 피곤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집안일도 산더미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던 거였나요? 2023년 12월 1일 은희가 이제 거의 오지 않는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는 은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내가 평생 은희에게 차갑게 대했으니까. 은희가 나를 멀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은희를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저는 수첩을 읽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아주고 싶으셨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 곁에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엄마를 혼자 두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엄마 손을 잡아드리지 않았을까? 엄마도 몰랐잖아.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었는지. 수진이가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 저는 엄마 곁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오빠만 부르셨고, 저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섭섭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찾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부르고 싶으셨지만 부를 수 없으셨던 거였습니다. 평생 서툴게 사랑하셨던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보내신 거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수첩을 읽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기록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 같다. 은희에게 이 수첩을 남기고 싶다. 은희야,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단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남의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눈물로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이 수첩과 함께 엄마가 내게 남기는 게 하나 더 있어. 통장이야. 1985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30만 원씩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았어. 은희야, 엄마의 서툰 사랑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저는 수첩 마지막 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을 펼쳐보니 1985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확히 40년간 매달 3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위해 준비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30만 원. 엄마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자 두 자식을 키우시느라 평생 힘들게 사셨던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수첩과 통장을 들고 엄마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수첩을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 엄마가 나에 대해 쓴 일기예요. 40년 동안. 오빠는 수첩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빠의 눈가가 점점 붉어지더니 이윽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나는 엄마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도 엄마한테 별로 애정이 없는 줄 알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엄마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이 수첩이 증거야. 오빠는 수첩을 끝까지 읽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품에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을.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엄마의 수첩과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제가 엄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도. 저는 수첩을 무덤 앞에 살짝 기대어 놓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한테 차갑게 대하셨지만 사실은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거죠. 저를 강하게 키우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통장, 엄마가 40년 동안 모아주신 거죠. 매달 30만 원씩. 엄마한테는 큰 돈이었을 텐데.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살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게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요. 저는 엄마의 통장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딸 수진이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빠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 앞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평생 못했는데 이제라도 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희야, 잘했어. 엄마도 너를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무덤을 뒤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을 때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 할머니처럼 엄마에 대한 일기 쓸래. 정말? 응. 그리고 엄마, 저는 엄마한테 지금 말할게. 사랑한다고. 수진이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지 못했던 것, 저는 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마가 진짜로 원하셨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의 수첩은 지금도 제 침대 옆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엄마의 낡은 수첩.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